2025년 학예 강화학습 세미나 10번째 챕터 샘플 효율적인 가치 기반 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챕터 9에서 좀 샘플라이즈하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론들의 얘기를 했다면 챕터 10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 듀얼링 네트워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태 가치 함수 V가 있고 행동 가치 함수 A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학습을 진행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 Q 펑션을 직접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재현 버퍼 개선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기존의 DQ형 구조에서는 샘플을 균등하게 재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경험 샘플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고 이 중요한 경험 샘플을 더 자주 학습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듀얼링 DDQM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정책 평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행동 가치 함수인 Q펑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Q펑션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함수를 근사하는 방식을 보통 택합니다.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Q펑션을 각각의 행동별로 전부 다 추정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샘플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이 돼버리고, 그리고 행동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학습 시간이 좀 지수적으로 계속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Q 펑션을 V와 A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 자체의 절대적인 가치, 이 상태가 얼만큼의 리턴을 줄 거냐라는 거는 이 V 펑션 하나만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행동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취한 행동이 어떤 이득을 줄 것이냐, 이 상대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A 펑션만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Q 펑션을 V와 A로 분리해서 각각 가치에 맞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되면은 샘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듀얼링 DDQN에 대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낸 예제인데요. 이제 원래는 이 Q 왼쪽에 있는 경우하고 오른쪽에 있는 Q 펑션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학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Q 펑션을 V하고 A로 나누게 되면은 이 행동 자체에 제약을 받는 거는 A 펑션만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V 펑션은 이 상태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든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 각각의 행동에 따른 상대적인 이득은 A 펑션만 가지고도 학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각 행동에 따른 상대적인 이득의 차이만 계산을 해서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샘플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SA1 그러니까 A1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 Q 펑션을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이제 A2 행동 사용할 때 A3 행동을 할 때 각각의 Q 펑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가치 함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카트폴 예제인데요. 이 카트폴 환경에서는 여기 밑에 카트가 있고 위에 폴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폴이 정 가운데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는 카트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폴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취하는 행동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른쪽으로 10도 기울어져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카트를 움직이는 게 사실상 최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폴 예제의 최종 목적은
폴대가 쓰러지지 않게 카트를 움직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카트를 움직이는 게 사실상 최선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행동 이점 함수 A 펑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 S에서 어떤 행동 A를 취했을 때 평균보다 얼마만큼 좋아질지를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상태 가치 함수 자체가 y 값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큰 폭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왼쪽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행동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거의 동등한 데에 비해서 오른쪽은 폴대가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오른쪽으로 카트를 움직였을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카트폴 환경에서는 이 히든 스테이트들이 전부 다 공유가 됩니다. 여기서 출력 직전 계층은 상태 가치 함수 V에서 하고 이 행동 이점 함수인 A에서의 노드를 나타내는데요. 이 행동 이점 함수 줄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각각의 출력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행동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행동, 이 두 가지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로 나타내게 됐을 때 이 듀얼링 큐 펑션에 대한 두 개의 출력 노드가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듀얼링 DDQN에서 큐 펑션이 동일하다고 해서 그 내부적으로 V나 A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예시를 보시게 되면 V 펑션하고 A 펑션, 그리고 A 펑션은 각각 레프트, 라이트 행동이 다른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조금씩 다른데, 이 결과적으로 q 펑션을 계산하게 되면은 모두 다 동일한 q 펑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q 펑션 값은 같지만 v 펑션하고 a 펑션의 값이 다른데요. 이 말은 이제 모델은 어떤 조합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이득인 것인지를 명확하게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할 때 이 A 펑션들의 평균값이 0이 되도록 학습을 하면은 가중치 업데이트가 불필요한 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의 이점은 표현이 고정이 되고 학습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링 DDQ에는 학습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듀얼링 DDQN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이 가중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크게 일어나기 전까지의 몇 단계 동안은 이전 값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문제는 이 복잡한 환경에서는 이전 값을 갖고 있는 시간이 이 수만 스텝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값을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폴야크 평균이라는 거를 취해 주는데요. 이 현재값 세타에서 이전 타겟값, 세타값 간의 이 사이의 비율을 타우만큼 가중 평균을 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업데이트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결과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폴라크 평균을 사용하면 그러면은 안정성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너무 느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도 빠르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알파는 이제 상태 가치 함수 V 펑션의 파라미터이고요. 베타는 행동 이점 함수 A 펑션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듀얼링 DDQN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 행동별 Q 펑션 값이 전부 비슷하면 전부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V 펑션에서의 상태의 이 평균 가치를 잡고 A 펑션으로 행동 성태만 이 파인 튜닝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듀얼링 DDQN의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듀얼링 DDQN에 이어서 PER 방식이 소개가 됩니다. 이 PER은 그냥 유의미한 경험 재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라는 개념인데요. 이 모든 경험을 똑같이 리플레이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 안에서 유의미한 경험이 있고 조금 덜 신경 써도 되는 경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유익한 경험을 더 자주 리플레이해서 학습 효율성을 높이려는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게 유의미한 경험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TD 오차입니다. 이게 크면은 그 경험은 학습이 덜 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TD 오차를 간단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얻은 보상에서 다음 상태에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을 더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현재 상태에서의 예측 보상을 뺀 값이 TD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클수록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 기회가 크고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 TD 오차에 비례해서 경험을 샘플링하게 되는데 이 TD 오차가 완전 0인 샘플은 다시는 리플레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실론을 여기에 더해서 TD 오차가 0인 샘플도 리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레귤라이제이션 텀 같은 역할을 여기에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우선순위, 우리가 이렇게 구한 우선순위에 알파를 지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값의 단위를 0에서 1까지의 범주로 확장을 시키고요. 여기에서 좀 의미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알파가 0인 경우에는 모든 값이 1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가 1이 되면 모든 값이 동일한 절대 TD 오차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절대 TD 오차에만 비례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 임의 샘플링하고 우선순위 샘플링의 어떤 혼합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0에서 1 범주 안에서 이 알파 값의 최적의 알파 값을 찾아서 PER 방식을 수행하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랭크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비례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를 했을 때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다른 경험들보다 TD 오차가 훨씬 큰 경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경험이 진짜 유의미한 경험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랭크 시스템을 사용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랭크는 절대 TD 오차를 전부 다 구해서 내린 차순으로 정렬했을 때의 각 샘플의 위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TD 오차에 대해서 랭크를 매겼을 때 여기에 대한 역수를 우선순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우선순위에 알파로 지수화해서 값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정교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의 수식처럼 이 랭크 값을 역수를 취해 가지고 이 가중치 값을 구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발생하는 편향이 있는데요. 이 TD 오차가 큰 샘플은 학습에 도움은 당연히 되지만 분포 자체가 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오버샘플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통해서 TD 오차 단위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샘플이 균등 분포에서 샘플링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위의 수식에서 나타나는 이 베타 값은 보정의 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 값이 0이면은 거의 무보정에 가깝고 그리고 1이면은 완전히 보정하는 경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전체 가중치의 최대값으로 정교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가중치가 1이 되고 나머지는 TD 오차 단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PER에서 그레디언트의 이 중요도 샘플링한 가중치 W를 곱하고 이 TD 오차에 대한 값의 범주를 줄여서 분포 편향에 어떻게 보면은 좀 로버스트하도록 설계한 그런 우선순위 부여에 대해서 편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위의 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0번째 챕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